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GEG 전북 팀의 이제 온라인 에듀데이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된 저는 유병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구글은 거들 뿐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GEG 전북 팀은 전라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장에서 적용해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즐거운 교실을 꿈꾸는 교육자들의 모임입니다. 저희는 지금 공동 리더 두 분, 이지영 교수님하고 저 유병선하고 강찬송 선생님, 김인규 선생님, 김장태 선생님, 오진희 선생님, 이리라 선생님, 이성주 선생님, 그리고 이태우 선생님, 그리고 장지혜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전라북도 지역 선생님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 모임도 열고 같이 스터디 모임도 주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순서로 에듀데이 온라인을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 이벤트를 하나 기획을 했어요. 많이 저희 같이 오셔서 연구하면 좋겠고요. 네,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구글 교육자 그룹에 지금 GG 사우스 코리아 리더로 계시는 박정철 교수님께서 쓰신 내 인벤토리에 구글을 담다라는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오늘 강의, 3가지 강의 총 준비되어 있는데 각 강연에서 강연자들께서 짚어주시는 키워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응답을 잘 해주셔야 끝까지 응모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강연이 끝나면 각 연자들께서 지정해 주시는 키워드를 이 QR코드를 누르시면 지금 응답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나올 거고요. 제 뒤에 강연하시는 분들 강연하시는 동안 제가 아래에 있는 알림말에다가 링크를 또 달아 놓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책의, 3권 책의 주인을 가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 인벤토리 구글을 담다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이 저자이신 박정철 교수님께서 처음엔 제가 구글 직원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치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시고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또 이런 교육자들을 자극하는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고 계셔서 이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실까 너무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다가 마침 책을 내셔서 읽어봤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자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삼은 구글은 거들 뿐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도구 측면을 잘 다뤄주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벤트를 열면서 이제 다른 지금 저희 GEG 선생님들께서 내신 책들이 많이 있어요. 구글 클래스룸, 실무 레시피, 수업 레시피 이렇게 있는데 그런 책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박 교수님께서 쓰신 이 내 인벤토리 구글을 담다는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강연에 잘 참여하십사 동기부여 차원에서 선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저자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박정철 교수님을 잠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제목이 뭐였었죠? 오네어가 오네어인데요. 네. 라임을 좀 살리려고 했는데 실패입니다. 이게 착 안 달라붙어가지고 네. 온에어가 오네어.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계약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를 드렸었는데 멋진 제목을 이렇게 뽑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박정철 교수님
강연 한번 들어보면서 제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성주 선생님 아주 열렬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 관리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릴라 쌤도 반갑고요.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간단한 이야기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뭐 역사가 쓰여지기 그 이전의 시대죠. 원주민들 뭐 이런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주로 사냥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알려주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활도 만들고 덫도 만들고 해서 동물들을 잡죠.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게 또 집에서 가족들과 잡아 먹습니다. 또 사냥을 할 수 없는 이제 노약자라든지 또 어린아이 또 내지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채집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씨앗도 뿌리고 이 곡식을 키워가지고 채집으로 해서 또 맛있는 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열매도 얻어서 먹고 살았었죠. 자, 이렇게 행복하게 동굴 속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행복이 좀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늘 그렇지만 항상 행복할 때 불길한 느낌들이 오곤 하죠.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괴물이 나타나서 아이들, 노인들 할 거 없이 그냥 아무나 너무나 랜덤하게 목숨을 뺏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 괴물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을지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굴 밖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사냥도 못하고 채집도 못하고 갖고 있던 것만 먹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졌나 봐요. 이웃 부족에서 덩치 크고 힘센 부족이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분명히 옆 부족한테는 먹을 게 많을 거야. 그러고 와서 약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얻어맞기도 하고 뭐 잡혀가기도 하고 먹을 거 싹 뺏기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세상이 왔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버틸만 한데 여기 이제 부가적으로 기후가 이상해집니다. 평소에 여기는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비가 오는데 막 몇 개월씩 막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산을 만들어서 좀 대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갑자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달씩. 완전히 온 동네가 사막되어 갑니다.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게다가 먹어야 되는 물속에서는 유충이 나오기도 하니까 먹을 물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서로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시작을 했죠. 모두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이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러한 존재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죠. 바로 할아버지, 어른들입니다. 이 대부분 이분들에게 지식을 얻을 때에는 저희가 모닥불 주변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렇게 위기를 극복했어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 어른들이 얘기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뭐라고 조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상당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이때 하필이면 이때 이 동굴 속에서 작은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자, 이 아이는 앞으로 이 험난한 예측이 불가능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준비를 시키실 건가요? 요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댓글창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과 그리고 간단한 해법 한번 올려보실까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 챗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채팅 지금 거의 한 44분, 47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내가 여기 있다.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계신 지역 그리고 이 꼬마 동굴인에게 무언가 조언을 주고 싶다. 무슨 조언을 주고 싶은지 한번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온라인이 오네요입니다. 라임은 워낙 또 릴라쌤이 잘 잡고 계시는데 제가 감히 한번 릴라쌤에게 도전을 해봤는데 실패입니다. 온라인이 오네요. 네, 어쨌건 온라인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자,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네, 성주쌤 전북 군산이라고 하셨고요. 우리 어린 꼬마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이진희 선생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의 투더 정 투더 부, 네, 의정부, 네. 전북 전주, 네, 병선쌤이시군요. 네, 전북 전주. 전북 전주의 황인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전북 익산, 네, 미유 선생님, 그 다음에 군산 신주현 선생님이시고요. 네. 네, 김송희 선생님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는 분들 다 여기 계시군요. 전북 전주 엘라쌤도 계시고요. 네, 전주 이태호 선생님 전북 전주의 준말인가요? 네, 네, 전죽, 네, 전죽, 네, 그렇군요. 자, 구글 툴 이성주 선생님, 구글 툴 좋아요. 이 꼬마 친구에게 구글 도구를 알려주면 검색해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기구를 다 알고 계시면은 최소한 40대,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옛날 전화기예요. 줄도 달려 있었고, 이 다이얼식으로 뜨르륵, 뜨르륵, 뜨르륵 이렇게 걸었던 그런 전화고요. 언젠가 갑자기 무선 전화기가 나왔죠. 무선 전화기 해보니까 편해요. 근데 요 방에서 부엌 이렇게 넘어가면은 갑자기 잘 안 들려요. 전파가 끊깁니다. 그쵸? 아직까지는 좀 부족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 전화기가 이렇게 3단계, 뭐 물론 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한 3단계를 겪으시면은 최소 40대죠. 혹시 예전에 요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모뎀이라고 하는 모뎀. 네, 요 소리 익숙하신 분 계신가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 연결하면 되는데 왜 전화를 거냐?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죠. 이러다가 네, 요 소리 걸린 거예요. 전화 인터넷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화가 걸리면 인터넷이 이제 시작돼요. 네. 황인아님, 나우누리, 천리안,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옛날에 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하이텔, 맞아요. 전화했었었죠.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불과 이게 몇 년 전이에요. 뭐, 야후를 다음이 물리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광고했었는데, 야후도 끝났고, 사실 다음도 살짝 꺾여가죠. 그 다음에 유니텔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유니텔이라고 아주 강력한 인터넷 서비스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기술들이 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 어린아이들 보다 보면은 제가 TV 보는데 와가지고 막 TV를 이렇게 막 손으로 만져요. 뭐하니? 그러면 채널 바꾸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TV 화면에 터치 스크린 아니죠. TV는 원래 브라운관, 흑백, 칼라, 그리고 이제 좀 얇아진 지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터치 스크린이 아닌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터치 스크린이고 아이패드도 터치 스크린이고 심지어는 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런 것들도 터치 스크린인데 TV가 터치 스크린이 아닌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쵸? 자, 기술을 정의하는 표현 중에 진짜 제가 공감하는 정의입니다. 당신에게 기술이란 당신이 태어난 뒤에 발명된 기술을 칭한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한테는 전기, 엘리베이터, 뭐 수도 이런 건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복지예요, 복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거.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 전기 자동차 이런 건 저희한테 기술이에요. 와, 신기하다. 스마트폰, 와, 신기해요. 근데 저희한텐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 아이패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이러한 기술의 변천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짧은 세대 사이에도 갭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다들 교과서에서 기술 시간에 배우셨죠? 애니악, 뭐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가 크기가 방만 합니다. 거대한 방에 들어가는 컴퓨터인데 사실 저 계산 능력이 오늘날의 스마트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죠. 옛날에는 저렇게 어렵게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일하려면은 저기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지 잡스라든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거대한 컴퓨터를 각 사람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어떨까? 그게 바로 PC, 퍼스널 컴퓨터였죠. 모든 가정의 테이블에 퍼스널 컴퓨터를 올려놓겠다. 이게 PC의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C를 잘 썼는데 어느 날 이 PC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동 중에 좀 쓰면 좋겠다라는 사람의 욕심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뭘로 넘어갔죠? 모바일 컴퓨팅. 이동형 컴퓨터가 됐어요. 랩탑도 있고요. 뭐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접히기도 하고요. 계속 점점 빨리 모바일 컴퓨팅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냐? 아니었죠. 저것도 들고 다니기가 이제 귀찮았나 봐요. 왜 이렇게 귀찮은지 저것도 귀찮았나 봐요. 저거는 그냥 디바이스로 깡통으로만 들고 다니고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 복잡한 디바이스들을 위로 올려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필요할 때 끌었으면 어떨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예요. 이제 시대는 교실과 학교와 가정과 이런 정해져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소중한 정보들을 올려놓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하고 창작하고 협업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벌써 하필이면 며칠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뉴럴 컴퓨팅. 이제는 손으로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구글 독스 머리로 열고 그 다음에 유병선 선생님 공유하고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어려울 것 같지만 엊그제 나온 걸로 보아서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럴 컴퓨팅. 뉴럴링크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가 만든 그러한 기술입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되게 복잡한 장치로 만들 줄 알았는데 엊그제 보여준 거 보니까 딱 동전 사이즈예요. 2.3cm의 8mm 두께. 머리 뼈 안에다가 싹 넣어가지고 볼록 튀어나오지도 않게 깔끔하게 넣을 수 있대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우리 돼지한테 실험을 한 영상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 복잡한 패턴이긴 합니다만 돼지의 머릿속에서 먹이를 보고 반응을 하는 그러한 뇌의 신호들이 전파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저희 화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걸 완벽하게 우리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읽겠죠?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디바이스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항상 클라우드로 연결이 돼 있죠. 인터넷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넷 있죠. 앨런 머스크가 지금 지구상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공위성을 띄웠잖아요. 그 작은 인공위성 하나하나가 망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쏴주는. 그렇다면 이제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인간의 행복은 그 기술과 함께 같이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뷰카 시대라고 하죠. 뭐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사회, 아까 보여드린 그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저희 이야기예요. 옆 부족한테 얻어맞고, 그 다음에 먹을 물 없고, 환경 안 좋아지고, 바이러스 돌아다니고, 왜 이렇게 세상은 힘들어질까? 네 가지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과 모호성이에요. 자, 뷰카 한 글자씩 한번 볼게요. 뷰. volatility예요. 주식시장 변동처럼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건데 그게 천천히가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너무 빨라요. 이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죠. 계속 끊임없이 부침이 있습니다. 게다가 불확실해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90%예요. 그러면 옛날엔 저희가 우산을 안 갖고 갔었죠. 10%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그 10%가 어마어마한 폭우가 될 수도 있고 그 비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집에 오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10%의 작은 확률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거예요.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비 올 확률 50, 비 안 올 확률 50. 그냥 그 정도밖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죠. 단적인 예로 남한이랑 북한 예를 들어볼게요. 남한이랑 북한이랑 싸우는 문제, 남한이랑 북한이랑만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 중국 들어오고요, 미국 들어오고요, 일본 들어오고요. 별의별 나라가 다 숟가락 놓으려고 합니다. 복잡하죠? 게다가 정치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경제도 있고요, 뭐 문화도 있을 것이고, 뭐 환경도 있을 것이고, 또 인권도 있고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모호성.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악인 있고 선인 명확했었죠. 주인공이 악당 해치우면 끝나는 영화였는데 요즘 영화들 보면은 모호해요. 분명히 악당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막 짠하게 착해지기도 하고, 분명히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하는 짓 보면 너무 악랄해요. 모호성. 옛날처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게 복잡한 세상이 자꾸 오고는 거예요. 자, 이런 뷰카 시대에 어떻게 그럼 우리 아까 꼬마 어린아이를 대비시킬 것인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 IFTF라고 하는 연구소의 선임 펠로우이신 로버트 조한스 선생님이 제안을 한 말이에요. 뷰카 시대에 맞게 뷰카 프라임을 기르자.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프레자일에 대해서 싸우는 에자일한 전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딱 네 가지입니다. 외우기 편해요. 비전, 언더스탠딩, 클래리티, 애질리티. 우리 꼬마 아이한테 요 네 가지를 주자는 거죠. 비전, 상황을 판단합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을 갖고 나침판으로 나는 북으로 갈 거다라고 동기부여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가다 보면은 뭐 약간은 방향을 틀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비전이 있으면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왜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져 갈까? 불편하죠. 마음속으로 매우 불편한데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 이러한 불편함이 편해져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더 심해질 거니까. 그리고 명확함. 앞으로는 정말 복잡하고 모호한 세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는 본질을 꿰뚫는 명확성을 찾는 능력이 몹시 중요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는 거 애질리티, 애자일한 방법. 북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거대한 빙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뚫고 가야 될까요? 물론 뭐 뚫고 가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 가야죠. 서쪽으로, 동쪽으로. 때로는 남쪽으로 살짝 좀 가서라도 기민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애질리티.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그러한 애질리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뷰카 프라임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브리콜라주라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제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건데요. 벽에 못이 박혔다가 빠졌어요. 근데 보니까 안에 석고여가지고 구멍이 너무 커져 있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못은 더 두꺼운 못이 없어요. 근데 꼭 저는 저 구멍에 다시 못을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속상하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뷰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시더니 성냥개비 몇 개를 안에다가 막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나사를 돌려서 넣으니까 놀랍게도 꽉 고정이 돼요. 전혀 생각 못했던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브리콜라주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손재주 내지는 수리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프랑스어예요. 근데 이거를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생의 사고, 아까 그 원주민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 사회의 이 지적 활동에 궁극의 위에 있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브리콜라주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닥칠 건데 이 네 가지 뷰카 프라임에 더해서 브리콜라주 정신으로 뚝딱뚝딱 수리하면서 용도 변경해 가면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까지 주어진다면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이 이제 또다시 진행이 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1학기 때 EBS 이제 했더니 EB 하다가 로딩이 멈춰버렸죠. 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요번 학기 보니까 조금 더 나아졌어요. 이제 EBS에서 강의 영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는 활동들 훨씬 더 많아졌고요. 이제는 뭐 실제로 교과서를 갖다 놓고 판서를 하시거나 직접 옆에다가 앉혀놓고 설명하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수업 방법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마셜 맥루언이라고 하는 미디어 학자가 남긴 말인데요. 사람은 도구를 만들고 도구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도 상당히 많은 유연한 사고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예가 줌이죠. 뭐 보안의 문제도 있었고 뭐 중국을 통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용해 보니까 편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줌으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X세대, Y세대 그리고 Z세대로 이어지는데 Z가 저 G가 뭘 의미하는지 다들 고민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다들 해결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G가 바로 줌의 G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우리 G세대, Z세대는 결과적으로 줌을 통해서 원격에서 소통하고 클라우드로 작업하는 그러한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러한 세대에는 우리 한국인이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줌을 잘 써오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외쳤었죠. 줌을 쓰는 사람들 저희가 줌어라고 외쳤는데, 예, 국밥집 가가지고 뭐라고 했었죠? 줌어, 줌어. 그래서 서로서로 우리는 줌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외쳤던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줌을 잘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줌과 같은 좋은 도구를 잘 써서 온라인상에서 우리 친구들 잘 즐겁게 소통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벌써 이제 두 번째 학기 넘어가거든요. 자, 여러분 줌 펼까요? 교과서 펼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 교과서 필까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러죠.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냥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과서가 지겨운 거예요. 그 교과서를 바꾸자는 거죠. 맨날 똑같은 식당에서 같이 만나는 것보다 좀 다양한 데서 분위기를 좀 바꿔가면서 만나면은 온라인 소통이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온라인 도구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다양하게 써본 친구들은 분명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노하우 생길 겁니다. 그러한 교육은 커리큘럼에 없지만 우리가 손쉽게 플랫폼을 다양하게 써봄으로써 아이들 몸에 젖어 들어가요. 다양하게 써보니까 나는 이게 편해. 걔는 그게 좋지만 이건 단점이잖아. 난 이걸 써. 이러면서 꽤 심도 있는 토론도 가능할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줌을 대체할 만한 도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해요.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접근도도 편하고요. 이미 또 MS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코라고 하는 상당히 큰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가장 안정적이다. 인터넷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웹엑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많은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고투미팅. 요거는 좀 딱딱한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워낙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쓰시는 분들은 고투미팅이랑 아주 친숙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소규모 스타트업들도 정말 많은 화상회의 도구들을 내놨습니다. 블루진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구름이라고 해서 아마 온라인으로 독서실 만드는 거 아마 아시겠죠? 다들 이미 학생들 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 온라인상에서 자기 공부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한 방에다 모아서 서로 배우면서 경쟁하면서 배우는 온라인 독서실, 바로 그 구름이에서 만든 화상회의입니다. 상당히 서비스도 빠르고 꽤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요. 공격적으로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제품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보안 그리고 심플한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노르웨이에서 만들어진 북유럽 스타일의 흔히 이케아 같은 느낌의 whereby.com 추천드립니다. 4명까지 하시는 거는 무료고요. 요거는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방 이름을 영원히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whereby.com/geg 전북 이렇게 만드시면 그냥 그 방이 영원히 갑니다. 그러면 우리 회의에 하면 그냥 그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나는 조금 더 프로그래밍 코딩 같은 걸 잘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GC라고 하는 거 추천드려요. 요거는 오픈 소스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코딩을 알고 있거나 하시면은 뚝딱뚝딱이 가능합니다. 구글 캘린더랑도 연동하실 수 있고 뭐 각종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랑도 연동하실 수 있고 뭐 다양한 확장성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은 보안 완벽하게 암호화가 돼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수준 높으신 분들은 저도 잘 못합니다만 수준 높으신 분들은 GC 한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뭐 아무리 도구가 좋아봤자 도구지 라는 느낌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라도 해봤자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릴레이션십 그쵸? 플립이라고 하는 거꾸로 수업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4가지 기둥입니다. 여기서 Flexible Environment와 Learning Culture, Intentional Content, Professional Educator 요거를 이제 플립의 4대 기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3번째 Intentional Content를 저는 몹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배우는 학습적인 태도들 그리고 전문적인 교사 이런 거는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요. 인텐셔널 컨텐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오프라인의 강의를 가지고 온라인상에 녹화해서 올리면 그건 오프라인 강의예요. 오프라인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틀었을 뿐이지 그건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온라인은 온라인 특유의 호흡과 스피드와 그러한 특성들이 있어요. 비주얼적인 부분들, 상호 소통적인 부분들. 따라서 온라인용으로는 인텐셔널 컨텐츠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도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에도 이제 집중해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유튜브 가보시면은 정말 많은 유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도구는 뭘 쓰시며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심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 다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플립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존 버그만 선생님이 만드신 주기율표예요. 이거는 실제 주기율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플립을 하는 그 학교, 교실 내에서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하버드 교수님도 같이 참여하셨고요.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플립으로 학생에게 한 명 한 명 도달하는 좋은 교육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는가? 그걸 가지고 정리한 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플랫폼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컨텐츠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대요. 지금 보시면 R자가 제일 크게 제일 먼저 와 있죠. 릴레이션십입니다. Positive Relationship. 플랫폼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아이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 관계를 어떻게 한번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것인가? 구글의 문샷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X팩토리라고 하는 X컴퍼니라고 하는 비밀 회사를 갖고 있죠. 여기에서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요. 실제 구글의 수익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한번 볼까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프로젝트 룬이라고 해서 풍선을 띄운 다음에 인터넷을 쏴서 오지에다가 인터넷을 공급하겠다.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택배를 하는 윙,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 타이들은 물고기의 이동과 생태를 이 초음파로 연구를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계속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물고기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베릴리,
렌즈에다가 증강현실을 뿌려주는 글래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구글 브레인, 그리고 구글 몰타.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배터리 저희 뭐 리튬 뭐 이런 가지 나오잖아요. 그게 환경에 안 좋다면서요. 몰타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소금을 배터리로 쓰는 거예요. 소금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 친구들입니다만 세상을 바꾸고 있죠. 이 문샷 팩토리를 이끌고 있는 캡틴, 대장이 아스트로 텔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본명이 따로 있었는데 이 자기가 학생 때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아스트로 텔러. 근데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아스트로는 별이잖아요. 그쵸? 텔러는 읽어주는 사람이죠. 포춘 텔러는 미래를 읽어주는 사람이고 아스트로 텔러는 별을 읽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눈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무언가 거대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우현식 선생님, 소금을 사둬야겠다는, 네, 등에서 갑자기 제가 소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저희는 이러한 문샷 띵킹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플랫폼 중요하지 않아요. 구글이면 어떻고, MS면 어떻습니까? GG면 어떻고, GG가 또 아니면 어때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동일한 집단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단단하게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똘똘 뭉치게 되면은 아스트로 텔러처럼 제 생각엔 분명히 클래스룸 텔러, 미래의 교실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교육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게 뭐가 된다고 하니 참, 네, 정신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네, 평생 배워야 되는 약간 암담한 세상인 것 같은데 결국은 배우는 거를 즐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단어는 바로 클라우드였습니다. 네. 네, 클라우드였고요. 혹시 박정철 교수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댓글로 한번 질문 주시면 네, 감사 인사만 올라오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오프라인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GEG 전북의 이 첫 에듀데이를 축하드리고 저희는 또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박정철 교수님 만나 뵀는데요. 이제 다음 연자인 오진희 선생님을 만나 뵙기 전에 저희 지금 구글 코리아에 이번에 교육부서에 새롭게 매니저로 오신 송은정 선생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포 에듀케이션 팀에서 지금 GEG 선생님들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라북도에서 교사를 했었어요. 전라북도 교육청 임용돼서 전주 대정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의원면직을 내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교육팀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 이제 구글 교육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제 고향이고 전주가 네, 제 고향이고 그리고 이제 전북에서 교사로도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으로 이제 일을 했었으니까 전북 GEG에 대한 애정이 크고 앞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GEG 전북 선생님들 진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뜨겁게 응원하고 있고요. 구글 포 에듀케이션 팀도 GEG 선생님들의 더 큰 발전과 그 선생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구글 팀에 이제 바라시는 게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병선 쌤이나 아니 이지영 교수님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전라북도 선생님들도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네, GEG 전북의 에듀데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면 제가 전주가 제 고향이어서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선생님들 만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해주세요. 파이팅! 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연자인, 자, 오진희 선생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해 주실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강의의 주제는 뭉쳐야 산다. 구글로 더 단단해진 거꾸로 수업입니다. 네, 그러면 오진희 선생님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뭉쳐야 산다. 구글로 더 단단해진 거꾸로 수업을 강의를 맡게 된 오진희입니다. 실은 유튜브는 저에게 보는 거지 이렇게 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단 한 가지 이유거든요. 인간의 도리를 해야 한다. 제가 구글이나 거꾸로 하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영감을 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공유할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작은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었고요. 저는 전주 양영구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고 제가 운이 좋게 6년 전에 거꾸로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연구 면제를 하면서 구글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구글, 이 거꾸로 교실의 어떤 철학에 구글 도구를 익히면 이거 너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천생연분이다. 그래서 올해 1학기 때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거든요. 거꾸로 수업의 진화, 거꾸로 수업, 구글 속의 수업, 온라인 교수 통기는 덤으로 라는 세 가지 주제로 선생님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하고요. 선생님들 진화하면은 누구 생각나세요? 그렇죠. 여기 과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200년 전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도 딱 보는 순간 정말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이분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에 살아남는 사람은 강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변화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200년 전에도 그랬겠지만 실은 2020년 바로 지금이 이 변화의 시기가 아닌가 싶고 실은 지금 여기 계시는 지금 또 여기 밖에 계시는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가 변화의 주역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잘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거꾸로 교실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교실 물론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희가 요즘 말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있거든요. 블렌디드 러닝을 구글에 치면 7가지 모델이 나와요. 블렌디드는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그런 학습 방법이고 그중에 거꾸로 교실이 있습니다. 거꾸로 교실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고 아이들은 그거를 집에서 자신의 속도로 보고 와서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깊고 넓게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거꾸로 교실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거꾸로 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초등학교 아직도 그림 일기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이렇게 거꾸로 교실 썼어요. 집에서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활동을 한다. 자, 이 친구가 말하는 집에서 수업은 뭘까요? 설마 선생님이 집마다 가셔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건 아니고 바로 영상을 선생님이 찍으신 영상을 아이들이 집에서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활동을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을 학교에서 하는데 이 친구는 이게 재미있으면서도 머리에 잘 남는데요. 실은 저희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수업이 재미있으면서 머리에 잘 남는 수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했던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교 양영고 친구들은 거꾸로 수업을 하면서 자신감이 붙고 자랑스러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는 실은 이걸 보면서 좀 반성을 했어요. 좀 화면이 흐리긴 한데 친구가 가주어는 가짜 주어라는 것을 진주어는 진짜 주어라는 걸 가르쳐 주었다. 실은 영어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주어 당연히 가짜 주어고 진주어 진짜 주어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몰라서
옆에 친구가 알려줬을 때 그게 너무 자기한테 큰 배움이 된 거예요. 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제 교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서로에게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조화를 가이드를 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은 올해는 이제 제가 금방 보여드린 건 3급 정교사 일지라고 성찰 일지예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항상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아이들이 노트에다가 그날 배운 거를 정리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3월부터 온라인 방학이었고 6월에 뭐 개학을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노트를 사용 못해서 제가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애들한테 개별적으로 주고,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금요일 날 한 번, 아니면 매일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의외로 뭔가 자기의 어떤 배움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적어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적은 친구도 있었어요. 온라인 개학이 안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업 시간에는 한 번 들은 수업은 다시 들을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영상을 통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다. 실은 저희가 거꾸로 교실할 때 정말 가장 좀 좋은 부분이 이 디딤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속도로 한 번 볼 수도 있고 10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친구들이 잘 캐치해서 되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꾸로 교실이 참 잘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거꾸로 교실의 원조는 누굴까요? 선생님들 다 아시겠죠? 물론 이전에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까 박준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존 버그만, 에런 샘,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교실의 원조시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우드랜드 파크 하이스쿨 해가지고 콜로라도주의 미국의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수업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 학교에 운동선수들이 많았어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면 수업을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분들이 강의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들은 아이와 그냥 온라인으로, 그 당시엔 온라인이 아니겠죠? 그냥 영상을 본 친구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때 어떻게 보면 이 거꾸로 교실의 출발점이 되는 큰 질문이에요. 아이들과 마주하는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강의가 그냥 뭐 영상으로도 가능하다면 굳이 우리가 강의를 수업 시간에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 시간에 뭔가 좀 고차원적이고 아이들이 서로 돕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수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게 거꾸로 수업이었고, 저희 나라에서는 2014년에 KBS PD였던 그 당시에 정참필 PD님이 어떤 외국에 있는 교육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거꾸로 교실이 우리나라에도 한번 적용하면 좋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적용하시고 지금은 거의 2만 명의 선생님들이 거꾸로 교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근데 거꾸로 교실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거의 다 이제 영상 보고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그냥 소통하고 이제 협력하는 이런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짜잔, 2020년이 된 거예요, 올해.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바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또한 저희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 시대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도 감염병 상황 아니더라도 블렌디드 러닝을 지속하겠다라고 하셨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거꾸로 수업을 했던 저희 선생님들이 잠깐 영상을 오케이. 자, 영상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한 2분 정도거든요. 어려움을 조금씩 선생님 소리 걷어내 가고 있는 들리시죠? 것 같거든요. 내일 당장 해봐야겠어요. 가르쳐야 할 것만 있고 아이들이 없었던 거죠. 어려움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를 위한 수업이 아니고 학생을 위한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쓰시기에 쉽고 또 아이들 접근성도 좋은 거죠. 자료를 쓰시라고 제가 문제 세트를 다 드린 거고요. 이런 식의 수업 구상도 가능하다. 오. 좀 두려움을 조금씩 걷어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적용을 할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근데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초심으로 약간 돌아간 듯한 느낌? 현란한 기술보다 소통. 내일 당장 해봐야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자, 이렇게 거꾸로 회시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2020년 뭔가 또 변화야겠다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제 많은 다른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저희 이렇게 DEG 선생님들도 같이 함께 또 여기에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꾸로 교실을 구글 도구 속에 한번 쏙 넣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꾸로 수업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 중에서 결국 지식 이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자기 속도대로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좀 활동을 하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 활동 못하게 사회적 거리 마스크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온라인상이라도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꾸로가 쭉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교실을 이제 구글을 만나기 전에는 실은 밴드를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제 밴드 그 당시에 또 여기에 그래도 저의 수업을 담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기립 영상을 올려놓고 친구들하고 그냥 댓글을 소통하는 이 정도로. 근데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나서는 조금 더 소통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물론 구글 도구들을 하나하나씩 사용해도 되지만 구글 클래스룸에 을 사용하면 구글 도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LMS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대구 중앙중의 정성윤 교장선생님의 기사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구글 클래스룸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 안에 학생의 어떤 학습 발달이나 피드백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은 이 LMS, 구글 클래스룸을 모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안 이상은 안 쓰면 되게 손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모두 잘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구글 이 비포와 애프터 같아요. 구글 LMS가 있기 전에는 그냥 단지 어떤 아이들이 뭐 소통하는데 저희가 문자하고 전화만 하는 이런 뭐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구글 클래스룸 안에 어떤 이게 수업을 담아보니까 더 소통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도 많아지고 자료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변한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들로 잘 사용하고 계시는 에드퍼즈를 이용해서 영상의 퀴즈를 좀 넣어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영상을 보는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학기 때 우리 친구들하고 했던 수업이에요. 간단하게 패들렛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진로 프로젝트 수업을 했고 이제 이런 것도 구글 클래스룸의 주제를 만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이들한테 좀 가이드를 해주면 아이들도 뭐 온라인에서 했든 오프라인에서 했든 이 내용들을 다 여기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체크리스트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우리 남학생들도 있었지만 정말 좋아했던 수업이 아트앤컬처로 만나는 힐링 전시회였는데 아트앤컬처라는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지금 코로나라 더 어떤 전시관이나 뭐 박물관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자기 좋아하는 작품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같이 피드백도 주고 나누고 그래서 이 교과서에 한정된 그런 배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어떤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3번째 왔네요. 이렇게 구글 도구를 활용해서 거꾸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실은 교수 편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게 그냥 덤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저희가 생기부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뭐 6가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개정 교육과정은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있는가예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강의를 그냥 적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개인이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지. 근데 선생님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강의가 사라진 교실은 정말 이제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가이드만 잘 해주시면 여러 가지 활동을 다 주인이 돼서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개별화 수업이 되는 게 어떤 이 구글 도구와 거꾸로를 활용한 수업 같아요. 아트앤컬처에서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한 건데 아이들이 각각 이 슬라이드가 자기 어떤 배경이거든요. 자기 작품.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떤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노는 아이 있어? 왜 너는 그냥 모임 심사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평가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구글 클래스룸 평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내 과제 보기를 보면 쭉 자기들이 했던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양용고등학교는 저희가 그 수행평가 중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계속 이제 수업생활 했던 것을 체크해서 아이들이 이제 누적하는 건데 저는 온라인에서 했던 오프라인에서 했던 그냥 구글 클래스룸에 항상 올려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도 좀 자기 관리가 좀 되고 성찰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평가도 뭐 자연스럽게 구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제가 정말 노력을 들인 부분으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잘 참여해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급 정조사 일지. 실은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3학년 선생님들은 생기부 쓰시는데 100명, 200명의 아이들 다 이 머리에 넣기 너무 힘들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 매일 수업 끝나기 5분, 10분 전에 자기 어떤 배움을 성찰하고 이걸 나중에 온라인에서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일종의 메타인지가 길러지지 않을까. 내가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그 기록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도 어떤 자기의 또 공부의 경험들이 쌓이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학생이 이제 처음에 가이드를 도대체 이 부분을 뭘 적어줘야 하는지, 좋았다, 재밌었다, 뭐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좀 사실적인 팩트를 적을 수 있도록 이전에 이제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좀 좋은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쭉 이제 정리해서 나가는 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저 다음에 우리 태우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댓글에 대해서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이진 않지만 항상 아이들한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항상 선생님이 옆에서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아까 교수님이 말한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질문 있거나 궁금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제 좀 정리해서 주면 우리 아이들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식간에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실은 그러면서 1학기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수업한 거를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설문을 저도 한번 이제 제 수업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쭉 했던 활동들을 클래스카드, 영상, 그 다음에 저세상 리스크 활동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봤어요. 메타인지에서 노트 정리하는 거, SCW, 모둠 빙고, 크레이지 리딩, 땅 따먹기, 보석맵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양영고는 1학년 친구들이 4시간 중에 1시간은 영어 독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아이들의 어떤 설문을 받아봤는데 아이들의 응답은 지금 로딩이 되고 네네네. 아이들은 이렇게 응답을 해줘서요. 물론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아이들은 체크를 해야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아이들이 디딤 영상을 거의 95%의 아이들이 시청을 한 거예요. 솔직히 저희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또 잘 따라와주고 있구나. 그다음에 영상 후에 했던 활동들도 쭉 아이들이 잘 참여하고 있어서 이 방향은 맞구나. 내가 조금 더 다듬고 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이드를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 이제 구글 안에 저희 이제 수업 앨범을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아시죠? 이 앨범도 공유가 가능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했던 내용들, 이건 이제 저희 반 아이들 앨범인데, 아이들의 어떤 그런 그 장면을 좀 소중하게 추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2020년이 지나도 우리 아이들은 뭔가 이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좀 기억하지 않을까. 조금 화면이 흐리긴 한데, 제가,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바로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이제 수업 앨범, 수업했던 내용들도 실은 아이들,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어떤 활동을 하면 이것들 참 나중에는 결국은 버려야지만 아이들의 이게 소재가 묻어있고 노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제가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노트북이 조금 느려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3가지 이야기 했는데 뭉쳐야 사는 거 맞죠? 선생님들 다 댓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그래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뭐 구글이나 거꾸로나 지금은 이게 2개를 뭉쳤지만 제가 또 나중에 뭐가 또 필요하다면 또 뭉쳐야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했던 어떤 수업들을 구글 도구를 이용해서 더 시너지 있게 더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또 제가 찰스 다윈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은 변해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배움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은 그 교수님이 전에 강의에서 한 내용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놨어요.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와 배우려 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근데 실은 저희가 배우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물이 뭘까요? 저는 익숙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익숙함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힐링. 하지만 가끔은 이 100% 익숙함에서 1%라도 조금 불편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 1%를 선생님이 어떤 새로움으로 바꾸시면 조금 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선생님들, 일단 제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사의 변화는 교사의 변화로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소개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 책은 실은 제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봄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이때 이제 이 책에서 선생님께 지으신 분들인데 선생님이신데 선생님께서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사는 한 번에 한 학생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저는 교사의 변화가 학생의 변화, 학생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 그럼 이 세상의 변화에 저희는 또 변하겠죠. 결국은 이 변화의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바로 그 출발점에 있는 게 저희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미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만 보고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하고요. 제가 스스로 너무 배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감사드리고 오늘 제이지 전북 선생님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도구를 이제 수업에 적용해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구글 포토로 수업 앨범을 이렇게 남기시는 게 좀 인상 깊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사진들이 남는 게, 졸업 앨범에 올라가면 이제 학교 행사 사진 위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찍힌 사진들을 올려보면, 졸업사진에 올려보면 또 다른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되게 다양한 도구를 잘 활용하셔서 수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배웠고, 인상 깊은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키워드가 아까 변화였죠. 변화였죠. 네. 변화였습니다. 이벤트 응모하시는 분들 네, 참고해 변화입니다. 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연자분을 오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자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솔레고등학교의 이태우 선생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과 조금 더 밀도 있게 소통하는 방법을 한번 선생님들께 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태우 선생님 사례는 이제 제가 조금 알고 있었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보다는 학생들하고 이제 정말 1대1 교류가 있는 그런 수업을 꾸미고 계셔서 어찌 보면 구글은 거들 뿐이라는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사례가 아닐까 기대하면서 네, 강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댓글로 소통하는 원격 수업이라는 주제로 에듀데이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전주 솔레고등학교 이태우입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주 솔레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도구를 활용한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w.graphy, 태우그라피에서 수업 콘텐츠를 올리며 학생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정말로 우리 교사들 귀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한 7월 한 15일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훈혜 장관께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쌍방향 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뒤로 각 시도 교육청이나 또는 단위학교에서 관리자로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조금씩 강제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원격 수업이 계속되자 쌍방향 수업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위에서 하라니까 쌍방향 수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수업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쌍방향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의식 수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쌍방향 수업의 반대일 것이에요. 강의식 수업은 일방향의 지식 전달이 주가 되는 수업입니다. 강의식 수업에서는요, 학생이 교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듣고 읽는 게 전부인 수업, 그 속에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망각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진화하면서 선택한 생존 전략이라고 해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하게 되면은 20분만 지나도 한 40%는 까먹고요. 하루만 지나면은 한 70%는 잊어버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두뇌에다가 이것은 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즉 우리 두뇌에 이것은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계속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단순히 지식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창안까지 하는 고차사고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 분석, 평가, 창안은 우리 교실에서 일방향 수업으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듣고 읽는데 시간이 다 가니까요. 자, 또 다른 의미에서 아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밑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 이 지식은 절대 무시해야 될 항목이 아닙니다. 지식은 적용, 분석, 평가와 같은 고차 사고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고차 사고를 함으로써 학습자는 지식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즉 지식과 고차 사고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실에서 고차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겠죠. 이때 쌍방향 소통은 학생이 고차 사고를 시작하는 디딤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즉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학생은 고차 사고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주 예전에 공부했었던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가운데는요,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바깥에오는요, 도움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습자의 GPD를 파악해서 적절한 도움, 즉 스캐폴딩을 제공해줘서 학생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비고츠키 학습 이론의 핵심이죠. 저는 비고츠키와 관련된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학생과 교사 또는 우수한 동료 학습자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죠. 즉 상호작용이 쌍방향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쌍방향 수업을 달성하고 싶다면 그 쌍방향 수업은 학생과 그리고 뛰어난 동료 학습자, 다음으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쌍방향 수업의 방법 중 하나는 앞서 오진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플립러닝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강의를 교실에서 하고 유의미한 활동은 집에서 했었죠. 근데 관과 후에 이루어지는 이 유의미한 활동이 학생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학업 교차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립러닝은 집에서 강의를 일단 보고만 온다면은 교실, 클래스룸 액티비티를 통해서 즉 뛰어난 동료 학습자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고차 사고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 모습을 촬영해 온 것인데요. 작년 사진입니다. 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능동적으로 그렇죠? 서로 토의하면서 이 친구는 막 손으로 설명도 하고 있네요. 이 친구는 핸드폰으로 찾아서 자료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능동적인 활동을 하면서 학습지를 찾아가면서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는 수업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쌍방향 수업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쌍방향 수업의 도구들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줌이죠. 네, 줌은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교사와 제자들을 이 컴퓨터 화면 앞에 연결해 줍니다. 근데 참 이 화면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마이크가 하나하나 다 음소거 되어 있죠. 서로 아이 컨택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를 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이 좋게 섭외가 되어서 1급 종교사 연수 강의를 원격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때도 도구는 줌이었는데요.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연수 운영 기관에서 수강생들의 마이크를 다 꺼버리더라고요. 네. 또는 줌 말고도 우리 구글 미트가 있겠죠. 미트도 뭐 크게 줌과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대 다수의 교실 환경을 그냥 기술적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옮긴다고 해서 쌍방향 수업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이지요. 저는
집에서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실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캡처 화면입니다. 깝도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한 10수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 유튜버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컨텐츠나 실력은, 도희님 죄송합니다. 조금 다른 유튜버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시청자와의 소통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아요.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부산 분이시거든요. 믹스 가자님, 안녕하세요. 태우님, 왔습니까? 게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닉네임 한번 불러주고 인사하는 게 소통의 전부인데, 그런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좋아하고 구독자 수가 수만이 넘어가는 대형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교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사실 줌이나 미트를 통한 단순한 형태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1대 다수의 교실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실 환경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설명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은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가끔씩 질문 한두 개를 받는 정도가 소통의 전부일 것입니다. 자, 온라인 수업에서 실시간 쌍방향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합니다.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한 30명 정도 되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교실을 예로 든 것이고요. 제 친구가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한 학급에 한 7,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개학 초기에 이런저런 수업 방법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태우야, 나는 줌으로 되더라. 애들이랑 얘기가 충분히 되더라. 그렇죠. 학급당 학생 수가 적다면은 줌이나 미트와 같은 정말로 실시간 화상회의 툴을 통해서도 우리가 쌍방향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수업 시수의 적정화입니다. 학생들이 진짜로 우리 실제 학교에서의 시간표처럼 7시간 정도를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모니터만 본다면은 아마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들 거예요. 이 두 가지,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해주는 이런 작업이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도구가 교실에 들어온다고 한들 실시간은 가능하지만 쌍방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쌍방향은 중요합니다. 비고츠키가 이야기했던 바로 상호작용이 바로 쌍방향인 것이죠. 하지만 꼭 실시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차 쌍방향 수업을 제안해 봅니다. 자, 이때 바로 구글이 등장합니다. 구글은 거들뿐이 오늘 에듀데이의 주제인데요. 자, 바로 구글의 도움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강아지가 좀 짖는데요. 문 좀 닫고 올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고픈가 봐요, 강아지가. 네. 자, 구글 클래스룸에서 핵심 기능은 바로 과제입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구글에서 구글 어사인먼트란 앱을 독립적으로 출시하기도 했죠. 이 구글 과제는요, 클래스룸에서 과제는 바로 과제 부여와 채점에 특화된 툴입니다. 자, 제 실제 과제를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을 때인데요. 학생은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된 내용을 자유롭게 서술하면서 제 수업 영상을 봤다는 것을 저한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남원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지리산댐 건설로 경남 지역 주민들이 이득은 보는데 피해는 남원 사람들이 받으니까 이 댐 건설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습 내용을 조금 더 정교화해 줬습니다. 사례까지 추가하면서요. 그랬더니 학생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됐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인지적 영역에 상호작용을 했던 것이죠. 댓글을 통해서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간빙기, 후빙기 기후단원을 학습한 다음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후빙기를 마지막 간빙기로 부르는 거 맞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후빙기는 마지막 간빙기라 불러도 의미는 통하는 것 같아. 그게 지금이니까 영어로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프레젠트 인터글레이셜로 외우자. 이 정도로
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친구들에게 이런 칭찬도 받았습니다. 저는 가급적 구글 클래스룸 과제를 댓글을 모두 달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알아주더라고요. 쌤, 항상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종종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기려고 댓글을 달았죠. 프로 댓글러다. 네, 댓글을 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의 키워드 바로 키보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키보드 워리어라고 부릅니다. 저 스스로를요. 자, 인지적 영역에 피드백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학생들과 감정도 나누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1학년 때 제 수업을 들은 친구인데 저를 보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 친구가 얼굴이 눈앞에 지나가면서 제자로서 한번 교실에서 꼭 보고 싶더라고요. 본 지 한 달이, 그러니까 원래 봤어야 될 시기보다 한 달이 지난 이번 3월 28일 때였죠. 그래서 선생님 잘 지낸다, 다들 보고 싶다, 까먹겠다, 계약 도대체 언제냐, 막 이렇게 학생들과 정서적으로도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작년부터 저도 플립러닝 수업을 해왔거든요. 작년에는 플립러닝, 그리고 올해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꾸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조하길래 제 나름대로 시간차 쌍방향 수업이라고 제 수업을 이름 붙여봤습니다. 한번 이 시간차 쌍방향 수업의 결정체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학생들과 형성한 레포가 어떻게까지 발현될 수 있는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5월 12일에 온라인 계약이 등교 계약이 한 차례 미뤄졌을 때 학생들에게 쇼미더질이라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진도를 나가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랩 가사를 만들어 오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선택형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만든 가사를 직접 부르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한국지리 구글 클래스룸 과제를 3회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저에게 영상을 제출했는데요. 이 친구는 작년에 제 통합사회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 줬습니다. 전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전주 솔레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이거든요.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 되게 예민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를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누지 못한 친구가 한 2달 정도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댓글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 수업 내용이나 또는 뭐 다른 기타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저에게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온라인 시간차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학생과 인지적 영역, 정적 영역 모두에서 어느 정도는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정말 랩 잘하죠? 사실 부탁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5번 거절했나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포기하고 한 번 더 부탁했는데 선생님 강의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라는 허락을 간신히 받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학교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콘으로 하나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저는 쌍방향 수업이 강조되는 것은 그것 나름대로 아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쌍방향 수업 강조의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식은 네트워크 위에 존재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사가 학생들보다 무언가를 많이 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 앞에서 어떤 권위라고 해야 될까요? 우위? 그런 거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검색만 하면은 다 나오니까요. 네, 영어 이런 말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네, 구글 번역이 더 잘해줄 수도 있어요. 수학 이미 계산기가 충분히 잘해주고 있죠. 지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찾으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학생들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시기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원격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뭐 예를 들면 EBS나 뭐 메가스터디 이런 기관과 지식 전달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차시 수업을 찍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교사 혼자 다 해야 되지만은 이런 전문 기관은요,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교재 준비부터 강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까지, 그리고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원격 교육 컨텐츠를 교사가 경쟁해서 이겨내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사의 역할이 점차 이제는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형성하게끔 도와주는 촉진자로의 교사 역할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과 교사, 지역사회, 정부 모두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면서 학교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는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학교에서 교사의 존재 의미는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네트워크 상에 있고 아무리 지식을 훌륭하게 전달해주는 여러 기관이 있을지라도 직접 만나서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그들과 인지적으로 정의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사의 존재 의미는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의 시작은 쌍방향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쌍방향 소통,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쌍방향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이 사회 분위기가 저는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제가 주제 넘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 시간차 쌍방향 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이유입니다. 네, 말이 조금 빨라서 강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뭐 유튜브 채널 풀어놨거든요. 혹시 지금 하기 좀 부끄러우시면은 제 메일로 질문 보내주시면은 외우기 쉽습니다. 지오그라피 @ solre.hs.kr 여기로 질문 보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강의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 멋진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쌍방향 수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비실시간, 시간차가 있는 그런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보니까 아이들 댓글을 일일이 다 달아주시던데, 몇 명을 혹시 담당하고 계세요? 저는 160명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와, 저는 전에 한번 250명 정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피드백 주다가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160명하고 댓글을 주고받고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뭐랄까 꼼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특정 수업이 진행되면은 댓글 세트를 준비하는 거죠. 한 5-6개 정도. 그러면 학생들의 과제물은 거기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댓글을 달아줄 때 이름을 먼저 언급해 주는 거죠. 누구누구야. 그리고 세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글은 특이한 게 있으면,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 하나 반응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60명 댓글을 다는데 지난 1학기 온라인 수업을 한번 회상해 보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오전 시간 동안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댓글이 끝났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영상을 찍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일과가 하루 종일 진행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긴 하죠. 네, 약간 교사 갈아넣기가 좀 있습니다. 네.
이태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키워드를 중간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키워드가 선생님 뭐였었죠? 네, 키보드입니다. 네, 키보드였습니다. 네, 그러면 네, 선생님 멋진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명의 강연자분들을 다 만나봤는데요. 이제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보시면은 응모하실 수 있는 설문지 링크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혹시 휴대전화 사용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활용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네, QR코드 이거 찍으시면 설문지가 나올 거고요. 이게 아니면 링크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도서증정 이벤트 참여 링크라고 추가를 해놨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고요. 네, 총 20분의 선생님들께서 응모해 주셨는데 화면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이쪽 왼쪽에 있는 휠을 돌리고 나서 당첨인지 꽝인지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신 분이 당첨이 되시면 당첨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3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전북 고창의 이재환 선생님께서 당첨이 되실지 꽝이 되실지. 자,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전북 고창의 이재환 선생님 한 분 되셨고, 자, 다음 분. 군산의 이성자 선생님께서 당첨이 되실지 꽝이 되실지. 당첨? 네,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분. 전주의 박혜경 선생님 당첨이 되실지 꽝이 되실지. 네, 꽝이 안 나오고 오늘 당첨률이 굉장히 높네요. 네, 지금 당첨되신 3분들은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메일 주소로 선생님들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 이렇게 남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순서를 다 진행했는데요. 얼만큼 선생님들 온라인 계약 준비하시는데 인사이트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뭔 난리야 하면서 맞았던 온라인 계약이었는데요. 이제 1학기에 등교 계약을 맞아 보니까 이제 다 끝났네, 다 돌아왔네 그랬는데 또 방학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니 다시 또 온라인 계약입니다. 막막함 속에서 지나왔던 1학기였는데 2학기는 또 답답함 속에서 맞는 2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다 신임교사 같은 마음으로 이제 수업에 임하실 텐데 이제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교실이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글은 거들 뿐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세웠었는데 교육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저희 GEG 전북의 첫 번째 에듀데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 같이 계시는 교육자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50분 정도 참여해 주셨는데 자, 힘든 일상에 지치지 마시고 또 심적으로 외롭지 마시고 Stay healthy, stay strong.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